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신혼이었지만 남편이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 2주에 한 번씩 겨우 집에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2주에 한 번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다리던 날이었고 남편과 단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꼭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남편이 올라오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전화를 하시거나 직접 말씀을 하셔서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시댁에 가면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셨고 오면 늘 뭔가를 사오길 기대하셨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보내고 싶은 귀한 시간을 접어두고 장바구니를 한아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장을 볼 때마다 고기며 과일이며 반찬거리며 이것저것 사다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옷이며 신발까지 챙겨가야 했죠. 물론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늘 은근히 기대하는 눈빛과 말투가 있었고 그러니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일이 당연한 의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더욱 씁쓸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시댁에 가면 용돈도 받아온다 하고 선물 세트도 얻어온다고 하더군요. 명절이 되면 한가득 받아온다고 자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시댁에 다녀오면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손이 더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손에 들린 짐도 무거웠습니다. 남편을 보는 즐거움 대신 시댁에 가야 한다는 부담과 책임만 가득 안고 살아야 했네요.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다니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후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현재는 남편 혼자 외벌이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결혼할 때 대출을 많이 받아 그 빚을 갚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원리금에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니 빠듯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저희에게 생활비를 기대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시댁 친척들 앞에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여 웃고 떠들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시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 전에는 생활비 30만 원씩 꼬박꼬박 줬는데 장가 가더니 생활비를 안 주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얼굴이 순식간에 화끈거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마치 고자질하듯 말씀하시는데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와 남편에게 쏠리는 듯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요양이 필요한 제게 따뜻한 위로나 걱정은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 병원은 잘 다니고 있느냐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얼굴만 보면 하시는 말씀은 늘 같았습니다. 이래라. 얼른 복귀해야지. 그 말이 채찍처럼 제 귀에 꽂히곤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 일상조차 버겁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 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직 돈 벌어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서운하고 허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빚에 허덕이는 것도 힘든데 가족에게서마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니 더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습니다. 시동생네는 시댁에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시동생네는 돈을 워낙 잘 버는 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매달 30만 원은 그리 큰 부담이 아니었겠죠. 장남인 아주버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수로 지내다가 남편이 회사의 이야기에 현장직 자리를 하나 구해줘서 겨우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 2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죠. 저는 결혼할 때 제 몫은 빚 없이 깔끔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준비를 죄다 대출로 감당했기에 빚더미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형편의 생활비까지 시댁에 드리는 건 무리였어요. 대신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도왔습니다. 시댁에서 나오는 공과금은 저희가 책임졌고 2주에 한 번씩 시댁에 갈 때마다 한 달치 장을 봐서 들고 갔습니다. 쌀이며 고기며 과일과 생필품까지 가득 채워 넣어 들고 갔으니 사실상 생활비보다 더 많이 지출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남편 형제들과 시부모님을 함께 만나면 늘 저희가 돈을 더 썼습니다. 식사 자리에선 밥값을 저희가 냈고 택시를 타도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아주버님이나 시동생네는 늘 우린 생활비 드리니까라며 손을 빼고 한 푼이라도 안 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얄밉고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어요. 더 얄미운 건 시동생네였습니다. 시댁에 오면 과일, 과자, 음식들을 싹 챙겨가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땀 흘리며 사다 드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돈은 돈대로 쓰고 정성은 정성대로 쏟으면서도 시부모님께는 눈총만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생활비를 따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상하고 억울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견디기 힘든 건 시댁 식구들이 하나같이 남편에게 빌붙으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동생네는 워낙 잘 사는 집이라 굳이 저희에게 손을 벌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시동생은 성격이 냉정해서 아주버님이나 백수로 지내는 사촌 형제들이 도와달라거나 일자리를 부탁해도 단칼에 거절했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거든요. 거절을 잘 못해서 결국 아주버님부터 백수 사촌 형제들까지 하나둘 취직을 시켜주더군요. 결국 상황은 점점 더 어처구니 없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회사 숙소에 아주버님과 사촌형까지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원래라면 그 공간은 남편과 제가 신혼을 보내야 할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남편 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얹혀 사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더라고요. 저는 주말 부부라는 현실도 이미 힘들었는데 주말 부부를 끝내고 남편과 같이 살고 싶다는 바람조차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숙소에 다른 식구들이 있는 한 제자리는 없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혼인데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숙소 옆에 방을 구해 아주버님과 사촌형을 내보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곧바로 물었죠. 차라리 다른 현장으로 보내면 안 돼? 그렇게까지 챙겨야 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내가 돌봐야 하니까 안 되라고 말했거든요. 순간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황당하고 허탈하더군요. 시댁 백수 친척 형제들은 남편에게 기대며 살고 남편은 그들을 취직시켜주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회사 숙소에까지 들여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남편 카드로 밥까지 사 먹으며 남편 덕만 보려고 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짜증났습니다. 기생처럼 들러붙어 사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일까 하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더군요. 신혼인데도 2주에 한 번 오는 남편과 단둘이 보내지도 못하고 시댁에서는 또 시부모님이 와서 자고 가라고 난리를 치니 제 마음은 끝내 산산이 부서졌네요. 그렇다고 남편이 시댁과 처가에 공평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정 아버지 생신을 챙기려고 매달 얼마씩 따로 돈을 모아두곤 했는데 남편은 그조차 못마땅해 했어요. 마치 친정에 쓰는 돈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내가 왜 결혼했을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과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군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이면 신기할 정도로 시아버지 전화가 귀신같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어김없이 시댁에 오라는 요구였죠. 저희가 간다고 말할 때까지 전화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금요일 저녁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밤늦게까지 심지어 새벽까지도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어 가겠습니다 라고 확답을 해야만 비로소 전화가 멈추더군요. 그 끈질김에 저는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거기에 아주버님까지 가세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이면 아주버님에게서도 전화가 빗발쳤어요. 하루에 10통이 넘게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늘 같았습니다. 시댁에 가서 부모님 챙겨라. 한 번은 제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아주버님은 너 혼자만 맞냐? 시부모님은 안 챙겨드리냐? 라며 저를 원망하듯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왜 저희 부부에게만 이런 독촉을 하고 기대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 부부에게는 이런 요구가 전혀 없었거든요. 막내는 성격이 까칠해서 차라리 그럴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에게만 몰아붙이는 건지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별이 계속되니 제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더군요. 결국 저는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눈물을 삼켰네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 분이냐 하면 마트에 갔다가도 꼭 저희를 불러냈습니다. 전화를 해서 지금 여기 있으니 오라 하면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줄 알고 달려갔는데 가보면 결국 자기장 본 물건을 저희에게 계산하라고 내밀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수록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밀린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주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소개팅 비용이나 용돈까지 남편이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왜 우리가 아주버님 용돈까지 챙겨줘야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ATM이야? 그랬더니 남편은 황당하게도 그럼 내가 형 취직 좀 시켜줘라라며 되레 되게 화살을 돌리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하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지인들 인맥을 총동원해서 아주버님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려 했습니다. 중소기업 자리를 연결해 주려 하니 아주버님은 싫다고 거절했죠.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뽐내듯 손사래를 치는 모습에 속이 뒤집히더군요. 시동생네는 그 와중에도 일절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만 혼자서 책임감에 매달려 끌려다니는 꼴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자기 회사 대기업 현장직 자리를 어떻게든 빼서 아주버님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상황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소문을 들은 백수 사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좀 부탁해달라, 자리 없냐 하며 줄줄이 들러붙는 꼴을 보니 저는 정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시댁의 기생 같은 분위기가 점점 커져가고 남편은 그걸 또 책임이라고 여기며 끌어안으려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억눌린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부모님이랑 형제들은 다 살만해. 연금도 받고 있고 모아둔 돈도 있어서 굳이 우리가 도와줄 필요 없어. 그 말을 믿고 안심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완전히 사기 결혼이었던 거죠.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 후 제가 돈 관리를 맡고 있고 남편 신용카드도 제 손에 있지만 남편은 늘 비상용이라며 따로 카드를 하나 챙겨두었더군요. 그런데 그 카드를 쓰는 곳은 하나같이 시댁이었습니다. 시댁 공과금, 시댁 식솔들, 휴대전화비, 이런저런 잡비까지 전부 그 카드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 모르게 시댁을 위해 돈을 쓰는 걸 알게 될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말이 되자 또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집에 온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어김없이 불려가야 했어요. 그날은 아주버님도 와 있었고 시동생네도 모두 시댁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말은 또 똑같았습니다. 아기 소식은 아직 없냐?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말이 몇 번째인지 이제는 헤아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속에 있던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2주에 한 번 남편 보는데 그때마다 여기 오라고 하시니 둘이 보낼 시간이 없네요. 제가 이렇게 대답해버린 겁니다.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고 시아버지 얼굴이 붉게 변하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감히 버릇없이 그런 소리를 해? 생활비도 안 주면서.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는데 참는 게 너무 힘들었죠. 우리가 시댁에 갈 때마다 사오는 것만 해도 아주버님이나 시동생네가 매달 드린다는 돈보다 훨씬 큰 돈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소리 높여 따져 물었어요. 외식할 때마다 우리가 다 계산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 고기를 먹으면 얼마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런데도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실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일을 안 하는 건 몸이 안 좋아서인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에게 몸은 괜찮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고 억눌렸던 서운함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일 복귀하라고 독촉만 하셨죠. 인간으로서, 가족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빚을 잔뜩 안고 결혼했으니 사실상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맨몸으로 장가온 것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왜 당신네들을 위해 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울분이 섞여 있었고 순간 주변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 깊은 결심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하겠어요. 나 애 없을 때 이혼하겠습니다. 마침 제 가방 안에는 통장 2개가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통장 2개를 꺼내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나랑 이혼하고 내가 직접 돈 관리해. 그리고 네가 원하던 대로 시댁에 돈 바치면서 살아라. 나는 이렇게 바라기만 하고 고마움은 모르고 구박만 하는 양심 없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애가 없을 때 이혼해야 합니다.
아이라도 생기면 분명 손자 구실로 우리를 더 붙잡고 더 괴롭힐 게 뻔합니다. 그러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난 더는 못 참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그대로 일어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이 있었지만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양가 부모님을 걱정하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묘하게 후련했네요. 그렇게 내 집안에 퍼다 바치면서도 정작 내 친정을 위해 몇만 원 따로 모아두는 것만은 못마땅해 하며 짖던 내 표정. 나는 아마 평생 그 얼굴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건 단순히 기분 나쁨을 넘어서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친정을 깎아내리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시댁의 아들이 아니라 시댁의 종놈이야. 그리고 너와 내 집안에 필요한 건 아내가 아니지. 내가 시키는 대로 돈 벌어다 주고 내 뒤치다꺼리 하면서 시댁에 바칠 걸 거들어줄 종년일 뿐이야. 그 순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내가 뱉어낸 말이 칼처럼 꽂힌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걸 겁니다. 아무리 내 식구들이 거지처럼 굴고 손을 벌린다 해도 내가 중심을 잡고 있었다면 우리 부부는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넌 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했고 나는 늘 그 밑에서 짓눌려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못을 박듯 말했죠. 이제 우리는 틀렸어. 너도 그렇게 알아둬. 순간 공기가 뚝 끊긴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매달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애절하다기보다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는 듯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자신 있으면 여기로 와. 그런데 와서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을 거야. 저는 이어서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 오빠랑 남동생이 얘기를 듣고 너 찾으러 간다고 난리야. 나랑 엄마가 겨우 말리고 있는 중이지. 오빠야 그렇다 치더라도 너도 알다시피 내 동생은 화가 나면 앞뒤 안 보고 달려드는 성격이야. 그 아이가 혹시라도 시댁에 들이닥칠까봐 나도 두렵다. 그 말을 하자 전화기 너머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순간 들려오던 숨소리마저 잦아들었고 결국 아무 대답도 내놓지 못하더군요. 사실 저도 압니다. 이혼이 얼마나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일인지요. 법적 절차도 까다롭고 사회적 시선도 싸늘할 겁니다. 그러나 이혼 말고는 제 앞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한참 전부터 떠나 있었거든요. 오히려 지금껏 희망을 붙잡고 버텨왔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아이를 갖겠다고 남편 숙소에서라도 함께 살겠다고 꿈꿨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울 정도로 순진했죠. 만약 그때 아이라도 생겼더라면 시아버지가 그 아이를 핑계 삼아 또 얼마나 우리를 조여오고 벗겨먹고 옥죄려 들었을까요? 아이를 무기로 삼아 더 가혹하게 저를 몰아세웠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제는 답이 분명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비난이 쏟아지든 저는 반드시 이혼할 겁니다. 더 이상 제 인생을 저 집안의 그늘 아래 두고 살 순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남편도 시댁도 아닙니다. 바로 제 자신이고 제 삶이고 언젠가 제 곁에 생길지도 모를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혼만이 제가 살 길이니까요.